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생태계 평형 유지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었죠. 여러분들이 특정 영양 단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이와 관련된 다른 영양 단계들이 어떻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변화와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급격히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생태계가 변화가 되고, 이렇게 급격히 생태계가 변화가 되면 생태계 평형의 유지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환경 변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이 일어나게 되면 서식지가 사라지고 먹이 관계가 변화하여 생물종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인간의 활동이죠. 인구의 증가, 그 다음에 도시화, 무분별한 개발, 그 다음 환경오염, 과도한 사냥, 그 다음에 외래생물 유입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사진으로 볼게요. 무분별한 벌목, 그 다음에 환경오염, 그 다음 밀렵 등이 있고, 인간에 의해서 꽃매미나 뉴트리아 등 외래종이 유입이 돼서 기존 생태계를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무분별한 환경 개발을 막습니다. 그 다음 도로나 댐 등을 건설할 때 생태 통로를 만듭니다. 이 생태 통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터널을 뚫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산을 둘러가는 도로를 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지역과 여기 지역의 생태계가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여기에 이렇게 다리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 위에 보이는 것처럼 나무 같은 거 심어줍니다. 나무 같은 걸 심어줘야지 여기를 이용하는 생물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느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게 바로 생태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숲, 생태공원 등을 조성을 하고, 도시의 숲을 건설하게 되면, 만들게 되면, 이렇게 호수도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들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천을 복원해 줍니다. 자, 옛날에는 이 하천을, 여기를 다 시멘트로 이렇게 메꿔가지고, 직선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 이렇게 허물고 다시 옛날 상태로 되돌리고 있는 게 바로 하천 복원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해가지고 개발을 함부로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천연기념물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구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들었던 거는 뭐 지구 온난화도 있을 거고 사막화도 있을 거고 엘니뇨도 있을 거고 라니냐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번 단원입니다. 그러면 기후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날씨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뭐 일기와 기후가 있습니다. 일기는 무엇이냐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는 며칠 동안의 날씨를 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후는 무엇이냐면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러면 요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하는 거, 그 다음 빙하의 코어를 연구하는 거, 암석을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화석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나이테 먼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나무의 나이테를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인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양은, 이런 줄무늬는 왜 생길까요? 자,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 나무는 길이로도 생장하지만 이렇게 두께로도 생장을 합니다. 이렇게 생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나이테죠. 자, 생장을 할 때 나무가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고 즉 강수량이 많으면 잘 생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잘 생장을 하겠죠. 잘 생장을 한다는 얘기는 세포의 개수도 증가하고 세포의 크기도 일정 크기 동안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부피도 빠르게 생장할 거예요. 그런데 온도도 낮고 강수량도 낮으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래서 세포들이 되게 작고 오밀조밀하게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 많이 자라는 곳은 흐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진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흐린 부분이 빠르게 자라는 부분이겠죠.
특히 이제 강수량이 많고 그다음에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이렇게 진한 부분, 이렇게 얇고 진한 부분은 세포가 많이 자라지 못했어요. 세포의 개수도 많이 증가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온도가 낮고 강수량이 낮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두꺼운 부분에서는 세포가 많이 자란 겁니다. 많이 자랐다는 얘기는 세포의 크기도 증가하지만 개수도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진하고 얇은 부분은 세포가 적게 자랐구나, 그래서 추웠구나, 그리고 강수량도 적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했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더 많이 두껍게 나타난다면 어때요? 날씨가 온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높으면 나무의 생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잘 자라기 때문에 나이테의 간격이 넓어진다 라고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가 간격이 넓다라고 조사가 되면 기온과 강수량이 높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빙하 코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빙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가 땅이에요. 자, 북극에서 눈이 계속 내립니다. 자, 눈이 계속 내리죠. 자, 눈의 모양을 보게 되면 어떻게 주로 생겼냐면, 요런 모양으로 생긴 거 가끔 사진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사이에는 다 공기가 있다는 얘기겠죠. 기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눈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눈이 쌓여요. 그런데 이제 너무 북극 극지방은 차가우니까 어때요? 녹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의 무게 때문에 얘가 눌리겠죠. 자,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어디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쌓입니다. 화산재가 쌓이고 그 다음에 또 눈이 내려요. 그 다음에 눈의 무게 때문에 또 눌립니다. 그렇게 생성이 된 게 바로 빙하예요. 눈이 계속 쌓이고 안 녹아서 눈의 무게 때문에 계속 눌리고 눌려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처럼 생긴 게 바로 빙하입니다. 자,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기체들도 갇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빙하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빙하를 이렇게 동그랗게 판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빙하 코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빙하 코어를 관찰하게 되면 빙하의 줄무늬도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산재가 쌓였으면 요 시기에 화산 폭발이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 꽃가루 같은 것도 쌓입니다. 그러면 꽃가루를 분석해서 이때는 어떤 식물이 많이 번성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후를 또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요 사이사이에 공기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 공기의 조성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CO2의 농도가 높은 공기다 라고 하면 요때는 따뜻했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만약에 CO2의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 요때는 추웠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후를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빙하가 형성되면서 얼음 속에 공기방울이 포함되고, 빙하성 공기방울에는 과거에 대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암석을 볼게요. 자, 암석, 암염이 있는데 요거는 소금으로 이루어진 암석이에요. 자, 소금은 그렇죠, 물이 많이 증발해야 생기겠죠. 그래서 건조한 기후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회암은 어떤 암석이냐면, 화산 활동으로 생긴 암석이 바로 응회암이에요. 그래서 얘가 발견이 됐다면 이때는 화산 활동이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석회암이 많다. 자, 석회암의 주성분과 이 조개 산호의 주성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석회암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조개랑 산호가 많았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개와 산호 어디에 살아요? 추운 데보다는 따뜻한 곳에 살겠죠. 그래서 이 석회암이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예전에 온난한 기후였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석 연구를 통해서도 이때 기후가 어땠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게요. 하나는 내적 요인이랑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겁니다.
내적 요인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화산 활동, 그 다음에 지표의 변화, 뭐 인간 활동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 활동을 통해 가지고 화산재가 하늘로 막 이렇게 솟구칩니다. 그럼 이 화산재가 태양 에너지가 지표까지 도달하는 걸 막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표면의 변화. 예를 들어서 빙하와 산림의 면적이 변하면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고 흡수하는 양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빙하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햇빛을 반사시켜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를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외적 요인은 뭐냐면 지구 바깥의 요인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뭐 우리가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공전 궤도랑 수직으로 자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자전을 해주죠. 이렇게 자전하는 기울기가 바뀌거나 기울기의 방향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거나 그랬을 때 이제 지구의 기후가 많이 변할 거고, 그 다음에 공전 궤도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태양 활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기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학교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면 알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잘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지구 온난화입니다. 자,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구 온난화는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온실효과에 대해서도 좀 들어봤나요? 그러면 이 온실효과랑 지구 온난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온실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가 있어요. 자, 태양으로부터 지구는 항상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신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계속 흡수만 한다면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질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지 않고 일정 온도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지구도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대기가 없으면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바로 방출이 될 건데, 대기가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바로 방출이 되지 않고 일부분 대기에 흡수돼서 다시 재방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방출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이 대기가 에너지를 더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는 곳보다, 즉 대기가 없는 행성이나 위성보다 훨씬 더 높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대기 중에 이렇게 온실 효과를 특히 잘 일으키는 기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온실 기체라고 합니다. 자, 온실 기체의 종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O2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고, 그 다음에 메테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오존 등등등이 있어요. 자, 온실 효과가 무엇인지 이해가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재방출하여 대기가 없을 때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시키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온실 기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특히 잘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 자, 무엇이 있냐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실 효과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꼭, 그렇죠,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대기가 없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뚝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커져서 아마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됐나요? 이 온실 효과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온실 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중에 특히 이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증가해서 이 온실 효과가 커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굉장히 이상하게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의 정의를 알기 전에 여기 복사 평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복사 평형은 무엇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흡수가 된다고 했죠. 만약에 태양 에너지, 즉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라고 한다면 이 지구에 흡수되는 게 몇 퍼센트냐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기에 반사가 되거나 지표에서 반사가 돼서 그냥 바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일부분 빠져나가고 나머지 대기와 구름이 흡수되는 게 20%, 그 다음에 지표에 흡수되는 게 50%여서 100% 중에 지구에 흡수되는 게 70%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흡수된 70%만큼 다시 지구도 방출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총 방출하는 양은 70%에 해당하는 양을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바로 방출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에 흡수됐다가 다시 재방출합니다. 대기에서 흡수됐다가 재방출하면서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다. 이게 복사 평형인데 복사 평형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일정하게 높게 유지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자,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 재방출하며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시간차가 생기므로 온실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인은 무엇이 있냐면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 그로 인해서 이렇게 CO2의 사용량 증가, 그 다음에 산림 벌채, 가축 사육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에요. 자, 화석연료의 사용은 언제부터 증가했을까요?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증가를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산림 벌채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에는 식물이 이 CO2를 흡수를 하는데 그 산림 벌채가 일어나게 되면 식물이 CO2를 흡수하는 양이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구과학에 관련된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경향성을 먼저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한번 볼게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봐야 하는 거는 여기서 감소했고 증가했고 여기서 다시 감소했는데요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는 거예요. 어때요? 기온이 전체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이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기 중에 CO2 농도 상승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는 어떤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영향은 어떻게 되냐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니까 빙하가 녹습니다. 그쵸?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기온이 높아지죠. 자, 같은 질량의 물이라도 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있을 때 뭐가 더 부피가 크냐면 온도가 따뜻한 게 부피가 더 큽니다. 그쵸? 이것을 열 팽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당연히 바닷물도 열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빙하가 녹고 해수의 열 팽창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안 저지대가 침수하게 되고 당연히 육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활 공간이 감소하게 되고 곡물량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강수량과 증발량의 변화로 기상이변이 생길 거고 생태계 변화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화석 연료의 사용을 억제해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고 국가 간의 협력 등이 필요합니다. 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될까요? 그렇죠. 화석 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할 때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력 발전이에요. 특히 화력 발전은 석탄을 많이 태웁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CO2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반도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제주도에서 자라던 이제 감귤의 한 종류인 한라봉이 점점 북쪽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녹차가 주 재배지가 우와 고성까지 올라갔어요. 자, 어때요? 점점점 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게 북쪽으로 상승하게 됐죠? 왜냐하면 점점 온도가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게요. 원래 제주 근처에 살았던 방어라는 것들이 점점 북쪽에서 발견이 되고 얘네들도 점점 북쪽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어,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기온과 수온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과 수온이 상승해서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 우리나라 근처의 바다를 연안이라고 하죠. 연안 해수의 수온이 어때요? 상승할 겁니다. 다음에 자, 봄꽃의 개화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빨라질 거예요. 왜냐면 기온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열대 기후가 확대가 될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반도 전체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한반도와 지구 전체입니다. 자, 한반도 한번 볼게요.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입니다. 어때요? 1년을 주기로 증감을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게 되면 관측 기간 동안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연평균 기온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평균 기온 변화. 이것도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는 거에 어때요? 증가했죠. 그런데 왜 여기 비어 있을까요? 자, 1950년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 근처에 그렇죠. 한국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관측 결과가 없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의 변화도 볼게요. 전체적인 경향성이 증가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전체도 한번 볼게요. 자, 지구 전체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구 전체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연평균 기온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자, 연 강수량 변화도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자,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한반도의 대기 중 CO2 농도 변화는 1년 동안 증감하는 주기성을 보이고 관측 기간 동안 농도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연평균 기온과 연 강수량 모두 증가하는 추세죠. 자, 그런데 왜 1년 동안 보게 되면 1년 안에 보게 되면 증가했다가 감소할까요? 언제 증가할까요? CO2를 언제 많이 쓰죠? 그렇죠. 겨울에 난방할 때 많이 쓰겠죠. 그래서 겨울에 난방할 때 CO2가 증가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1년 동안은 증감하는 주기성을 보이는 거예요. 자, 한반도를 봤으니까 지구 전체를 한번 볼게요. 자, 지구 전체 대기 중에 CO2 농도도 1년 동안 증감하는 주기성을 보이고 관측하는 기간 동안 농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연평균 기온과 연 강수량 모두 증가하는 추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는 어때요? 비슷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는 한반도가 전 지구적인 온난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라질 직업은 난방기 설치기사, 겨울옷 제작자 등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아열대 기후로 보온의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생겨날 직업은 어떻게 되냐? 인공눈 제조기사, 그 다음에 겨울 마을 운영자 등이 새로 생겨날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이 짧아지기 때문에 겨울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이 생겨날 거기 때문입니다.